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하던 한 청소부가 한글을 보며 눈물을 쏟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버려진 삶을 살았던 윌 헌팅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남부 지역에서 자랐지만 사실 저에게 진짜 집이라 부를 만한 곳은 없었죠. 12살까지 6가정을 거쳐갔습니다. 입양과 파양을 반복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떠나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혔습니다. 처음 입양된 가정에서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5살 때였으니까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야 했던 기억, 양부모님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던 혼란스러움만이 남아있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조금 더 오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은 악몽 같았어요. 손목에 있는 이 흉터는 그때의 기억입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매번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규칙들, 그리고 항상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를 돌려보냈어요. 너무 말을 안 한다, 너무 반항적이다, 적응을 못한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죠. 12살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입양 가정을 거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탁보호시설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왔죠.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했어요. 작은 도둑질, 사기, 때로는 싸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0대 시절은 주로 거리에서 보냈어요. 학교에는 간간히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반 아이들은 저를 피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부만큼은 잘했어요. 특히 수학은 제게 마치 모국어 같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제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능력을 숨겼습니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외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1살 여러 자비를 전전하다가 우연히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제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밤늦게 빈 강의실을 청소하며 저는 종종 칠판에 남겨진 수학 문제들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제게 쉬운 것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청소를 하고 떠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학과 복도를 청소하던 중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옆에는 기말 도전 문제 이번 학기 내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천천히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였죠. 하지만 곧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와 기호들이 춤추기 시작했고 해답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고 풀이를 시작했어요. 모든 단계를 꼼꼼히 적어가며 문제를 풀었고 마침내 답을 얻었을 때는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발견하면 어떡하지? 저는 서둘러 증거를 지우려 했지만 문득 그대로 두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결국 풀이 과정과 답을 그대로 둔 채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다음 날 MIT 수학과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그 난해한 문제를 풀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의심했고 학생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청소부인 저를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내면에서는 작은 자부심이 피어났지만 곧 익숙한 냉소로 그것을 눌러 담았어요. 어차피 그런 일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수학 문제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더 복잡했지만 역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풀었고 아침이면 누군가 제 답안을 발견하곤 했죠. 차츰 이것은 일종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문제를 내고 저는 그것을 푸는 이름 없는 해결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누군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럴드 램보 교수가 저를 발견한 거죠. 그는 수학과의 원로 교수였고 그 도전 문제들을 내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문제들을 풀었나?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다려. 도망갈 필요 없네. 자네의 풀이는 놀라웠어. 어디서 수학을 배웠나? 독학했습니다. 겨우 이 말만 했어요. 그 만남 이후 램보 교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과장인 제임스 리드 교수도 있었어요.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가 싫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청소부가 이 문제를 풀었다고. 웃기는군. 리드 교수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아마 어디서 답을 베꼈을 거야. 램보 교수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리드 교수는 계속해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건가? 허세 부리지 말게. 저는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런 시선을 받아왔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래, 난 그저 청소부일 뿐이야. 내가 뭘 바라는 거지? 정규 시간 외에도 저는 여전히 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척, 빌리, 모건. 보스턴 남부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끔은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그것이 제가 아는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MIT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 수학 능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지역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들이 척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그중 한 명을 심하게 다치게 했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저는 법정에 섰어요. 판사는 제 전과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헌팅 씨,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감옥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 제 안에서 반항심이 솟구쳤지만 감옥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상담을 받겠습니다, 판사님.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빠지면 즉시 구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5명의 심리학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과의 세션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완전히 무시했죠. 한 심리학자는 제가 너무 도발적이라며 포기하기도 했어요. 램보 교수는 제 상황을 알게 된 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MIT에서 가르치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선우 교수였습니다. 처음 이선우 교수를 만났을 때 저는 그도 금방 저를 포기할 거라 생각했어요. 앞선 심리학자들처럼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평소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 한 명의 박사님이군요.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길 원하시나요? 비꼬며 말했어요. 이선우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윌. 난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커피 한잔 할래? 그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저를 고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에도 너처럼 힘든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 그가 말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날의 세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과거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이선우 교수와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저를 진단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았죠. 대신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세션에서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한글을 조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심리 상담에서 외국어를 배우라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한국어가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선우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예요.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당신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흥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관한 그의 설명이 흥미롭게 들렸어요. 그는 저에게 한글 기초 책자와 몇 가지 학습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살펴보세요. 꼭 배우라는 건 아니고 그저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그 자료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구성된 글자들, 논리적인 소리체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철학적 원리들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저는 한글에 대해 배운 내용을 이선우 교수에게 말했어요. 그는 제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자 기뻐했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특히 언어는 민족의 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선우 교수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계로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힘들게 살아온 한 민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삶과 묘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의 세션은 점차 전통적인 심리 상담에서 벗어나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대화로 발전해 갔습니다. 저는 마치 학생이 된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고 이선우 교수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서 제임스 리드 교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군. 청소는 잘하고 있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어요. 넌 어차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청소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가 옳은 걸까? 나는 정말 이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는 걸까? 의구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상담 세션에서 저는 이 사건을 이선우 교수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리드 교수는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가 정한 틀에 당신이 맞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었어요. 청소부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던 중 램보 교수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저의 수학적 능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 세계는 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선우 교수의 격려로 저는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낯선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피어났습니다.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 리드 교수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인터뷰 패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비웃음을 보며 저는 그가 저를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예상대로 그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그의 전략을 예상하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그의 모든 질문에 답했고 그가 제기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다른 패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들은 저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리드 교수조차 점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인터뷰가 끝난 후 여러 회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성공의 맛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들에게 인터뷰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신 늘 하던 대로 술을 마시고 농담을 주고받았죠. 취기가 오르면서 갑자기 스칼라라는 한 여자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몇 번 마주친 학생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받자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이선우 교수와의 세션에서 저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결과에 대해 물었고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가 제 감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자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게 재미있으세요? 난 당신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밖으로 나온 후에야 제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제 안의 분노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이선우 교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으나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자 이선우 교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사과하려 했으나 이선우 교수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세션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저에게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인들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서로를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족의 의미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선우 교수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왜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을 피해왔기 때문이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천천히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내가 그들에게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다고. 그때 이선우 교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들이 줄 수 없는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혹은 그들 스스로가 너무 어리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제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입양과 파양을 반복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것은 어른들의 문제였으며 아이였던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넌 가족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 그들이 널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고. 그게 내 잘못이었을까? 그 순간 마치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방어벽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감정의 홍수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이선우 교수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안전망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그 말이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솟아올랐어요.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이선우 교수의 세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제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고,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한편 램보 교수는 계속해서 제 수학적 재능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면접 제안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런 세계에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느 날 람보 교수가 큰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업에서 저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풀었던 수학 문제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저의 능력이 그들의 연구개발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저를 흥분시켰지만 동시에 두렵게 했어요. 보스턴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친구들, 익숙한 거리,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과의 작별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이선우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행복이나 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생존에 급급했고 다른 이들의 기대나 편견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죠. 대신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제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임스 리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역시 넌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런 세계에 어울릴 리 없지. 그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분노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리드 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꿈인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기로 했다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그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조롱이나 비웃음은 없었어요. 어쩌면 그도 제 결정에서 진정성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방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제 선택에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램보 교수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거절하느냐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난 후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죠.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이후 저는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한국어 공부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제 결정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오랜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척과 빌리 모건은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고 왜 굳이 그곳으로 가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가면서 그들도 점차 제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해 척이 마지막에 말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보낸 형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스턴의 밤거리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도시는 제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곳이기도 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이선우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글로 된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용기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은 한국의 옛 이야기를 모은 것이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게 도움이 될 거야. 그의 선물에 감사함을 표했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선우 교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MIT 캠퍼스 앞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청소부로 일하며 밤에는 몰래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이선우 교수와의 만남으로 이끌었던 모든 일들. 캠퍼스를 바라보며 문득 제임스 리드 교수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냉소와 조롱은 저를 상처 입혔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척과 빌리 모건뿐만 아니라 램보 교수도 와 있었어요. 심지어 스칼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저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우리가 널 잊지 않을 거야 척이 말했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램보 교수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내 연구실 문은 항상 열려있네. 스칼라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나중에 읽어봐요. 그들과의 작별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면서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으로 보스턴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25년 동안의 제 인생이 이 도시에 묻혀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희망까지.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스칼라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 용기가 그녀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적어 놓았어요.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말을 읽으며 문득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 분노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우 교수가 알려준 한글의 세계, 그리고 그가 말해준 한국의 문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한글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제는 많은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성장을 위한, 변화를 위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 모든 것이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힌 청소부도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의 활기찬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선우 교수가 말했던 그 나라, 그 문화가 이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한 집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선우 교수가 소개해준 친구가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어쩌면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줄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이 새로운 시작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놓치면 후회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저는 과감히 낯선 세계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갈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글로 된 간판들이 지나갔고 낯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선우 교수가 소개해준 박준호라는 사람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이선우 교수의 오랜 친구라고 했습니다. 박준호 교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기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가 안내해준 숙소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스턴의 제 집보다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교수의 소개로 한국어 과정에 등록했고 매일 몇 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한글의 기초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진도는 빠르게 나갔습니다. 발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끈기 있게 연습했어요. 서울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박준호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특별 강사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 헌팅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 풀렸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듣고 질문했으며 제 설명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문득 이것이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은 제가 보스턴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깊이 융화되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공동체 의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에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더 이상 영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큰 성취감을 주었어요. 대학에서의 강의도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단순히 수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수업 후에 남아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고 미국 유학에 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고 수학과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던 어린 시절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몰래 수학 문제를 풀었던 일, 그리고 이선우 교수와의 만남이 어떻게 제 삶을 바꾸었는지. 이야기를 들은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그녀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그것은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문득 이선우 교수가 제게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삶, 그리고 지금의 서울에서의 삶. 두 세계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처와 아픔조차도 결국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해가 지나갈 무렵 이선우 교수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소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제게 단순한 치료사 이상의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멘토였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선우 교수는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윌, 지금 행복한가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제게 늘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 답장을 쓰면서 처음으로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지, 학생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이상 버려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은 점점 더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길들은 익숙해졌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그리워하는 맛이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나날이 향상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에서의 지위도 안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임시 강사였지만 이제는 정식 교수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고 몇몇 학생들은 제게서 개인 지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공과 안정 속에서도 가끔은 보스턴의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척과 빌리 모건. 그들과는 이메일과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달랐어요.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에 저는 더욱 깊은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이제는 강의도 부분적으로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제 서툴지만 진심 어린 한국어 강의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그것이 저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위치도 더욱 견고해졌어요. 정식 교수로 임용되면서 연구실도 생겼고 몇몇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수는 제 첫 번째 대학원 제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연구 주제는 수학 교육 방법론이었고 저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원룸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주변에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박준호 교수의 가족과 가까워져 주말이면 종종 그의 집에 초대받아 한국의 가정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그의 아내 미영 씨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두 아이들은 저를 마치 큰형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선우 교수가 서울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심리학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었고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선우 교수를 기다리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보스턴에서의 첫 만남, 힘들었던 상담 세션들, 그리고 마침내 한글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선우 교수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제가 한국어로 인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그런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속에서 넘쳐 흘렀어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는 제가 MIT에서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걱정했다고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윌, 당신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길을 버리고 불확실한 도전을 선택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감사함을 표했지만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다고.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했고 그가 보여준 새로운 세계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이선우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도 변화를 선택한 것 자체가 용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현실에 안주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보스턴의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선우 교수는 램보 교수가 여전히 저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젠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임스 리드 교수조차 가끔 저에 대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리드 교수가 저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선우 교수는 제 강의를 참관했고 제 연구실도 방문했어요. 그는 제가 이룬 성과에 놀라워했고 특히 제가 학생들과 형성한 깊은 유대관계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선우 교수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학기에 미국으로 돌아와 보스턴 대학에서 특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스턴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으니까요. 이선우 교수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방식과 미국의 교육 방식을 접목시킨 새로운 수학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어요. 제 연구는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고 여러 교육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척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고 저는 그를 보자마자 뛰어가 안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척은 한국이 궁금해서 왔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다른 이유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주를 마시며 그는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빌리가 약물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모건은 또다시 감옥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 소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어려움을 직접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척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빌리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모건이 출소한 후에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척은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에게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갔으며 명동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척은 한국 음식에 푹 빠졌고 특히 삼겹살을 가장 좋아했어요. 마지막 날 척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보스턴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그는 처음으로 보스턴을 벗어나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척이 떠난 후 저는 보스턴 방문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특강은 다음 학기 초, 즉 3달 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강의 계획을 세우면서 보스턴에서 만날 사람들의 목록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램보 교수, 척과 친구들 그리고 제임스 리드 교수.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와도 평화롭게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의 자료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박준호 교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와 보스턴 대학 사이에 교환 교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보스턴 방문을 앞두고 저는 점점 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찬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을 돕는 교수로서 말이죠.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찰스 강, 보스테 커먼, 그리고 멀리 보이는 MIT 캠퍼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램보 교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백발이 더 많아진 그의 모습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제가 한국에서 이룬 성과들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자네가 옳았네, 윌.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 결국 최선이었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은 특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이선우 교수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제임스 리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삶,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심지어 리드 교수의 표정도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강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 유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제 수학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하고 나니 어느새 강의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리드 교수가 다가왔어요. 인상적인 강의였네. 헌팅 교수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소적인 톤이 아닌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성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드 교수님.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놀랐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사우스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척은 이미 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를 불러 모아 놓았어요. 빌리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모건은 가석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자주 가던 바에서 만났어요. 재회의 순간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변해 있었지만 우정만큼은 여전했어요.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빌리와 모건은 제가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척은 자랑스러워했어요. 대화 중에 빌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난 진짜 이유가 뭐였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변화가 필요했다고.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그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것이라고. 빌리와 모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였지만 대화가 계속되면서 그들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모건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리드 교수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고 우리는 격식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초대하셨나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리드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네. 자네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
편견에 사로잡혀 자네의 재능을 무시했지. 그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떠난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네. 내가 왜 그렇게 자네를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깨달았어. 자네는 내가 믿던 모든 것에 도전했으니까. 출신과 배경이 아닌 순수한 재능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사실 교수님께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드 교수는 서울대학교와의 교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의향도 있다고 했어요. 보스턴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특강은 성공적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제 연구와 한국에 관심을 보였어요. 램보 교수와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약속했고 이선우 교수와는 더 깊은 우정을 다졌습니다. 귀국 전날 척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모건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죠. 빌리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보스턴에 남기로 했지만 언젠가는 그도 합류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소식에 기뻤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설렜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가 될까? 그들도 저처럼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곧 함께할 오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 화해한 평화로움이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